부모님의 개념을 혼동을 하셔서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무에 그 엄청난 노하우가 있는 차용증 꿀팁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내용은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내용인데요. 거주지를 얻어주거나 방을 얻어줄 때 이 전세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전세 보증금을 부모님께서 대주고 계약서에는 아들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또한 즉시 증여가 되는데, 이런 내용을 잘 모르셨다가 4억에 대한 증여세 폭탄을 맞은 사례가 있습니다. 과태료를 붙여서 자녀분이 증여세 폭탄을 맞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말 괴로워하셨던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은 단순한데 오해로 인해서 세금 폭탄을 맞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일단 증여를 하면은 보통은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돈을 주거나 그렇게 되는데, 이 부모님의 개념을 혼동을 하셔서 추후에 과태료를 포함해서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빠가 증여를 해주고 엄마가 추후에 증여를 이렇게 해주면은 이 엄마와 아빠, 부모님을 따로따로 생각을 하세요. 아빠가 준 돈을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나중에 엄마가 준 돈을 또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각자 5천만 원씩 공제를 해버리고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세무서에서는 나중에 이제 추징이 빡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세법에서는 부와 모, 배우자 관계를 이렇게 묶어서 한 사람으로 봅니다. 세법 용어로는 이제 동일인 이렇게 하는데, 이 아빠가 5천만 원 증여할 때 5천만 원 공제하고 세금 제로 이렇게 되더라도 어머니께서 증여를 또 5천만 원을 하시게 되면은 부모를 합쳐서 판단하니까 두 번째 5천만 원은 증여가 1억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5천만 원을 한번 공제를 했기 때문에 공제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1억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제를 하고 비과세로 신고했기 때문에 1억으로 계산해서 나온 세금에 대해서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이렇게 과태료를 붙여서 나중에 한꺼번에 추징을 하게 되니까 추후에 갑자기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세금을 신고를 잘못하면은 1년이 지나면 약 30% 과태료로 출발을 합니다. 매년 이자가 붙기 때문에 한 5년 지나면은 뭐 40%, 50% 이렇게 할증이 돼버리죠. 요즘에 보면은 부모님한테 돈을 딱 받고 증여세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차용증을 써놓으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차용증이 썼다고 해서 다 인정되지는 않아요. 이 유튜브나 이런 정보를 보고 차용 금액, 만기, 이자 4.6% 이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써놓았다고 그냥 다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요건을 잘 갖췄더라도 그거는 어디까지나 형식에 불과하고, 과세 당국에서는 내용적인 부분을 많이 살펴보거든요. 진실된가, 이 본질을 많이 이렇게 뚫어봅니다. 그래서 세법은 전체적으로 흐르는 이념이 실질과세거든요. 그래서 정말 실질이 맞는가, 돈 빌려준 게 맞는가, 이거를 판단을 하게 돼요. 차용증을 아무리 잘 써도 그 이후에 이자를 안 줬다든지 원금이 상환이 안 됐다든지 그러면 차용증을 아무리 잘 써놔도 취소가 돼요. 그래서 차용증을 관리를 잘 못해서 증여로 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무에 그 엄청난 노하우가 있는 차용증 꿀팁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차용증은 기본적으로 차용증으로 인정받고 증여세를 피해 나가시려면은 이 2가지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만기입니다. 만기는 무조건 1년으로 하시고 1년마다 갱신을 하셔야 됩니다. 갱신을 하시면서 이 돈을 빌려간 자녀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는지 그만뒀는지 소득에 변화가 있는지 이런 걸 보고 갱신할 때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을 갱신 차용증에 반영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돈 빌려간 상대방이 갑자기 무직이 되면은 돈을 회수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차용증을 갱신하면서 원금을 일부 갚아라, 갚지 못하면 이자율을 좀 세게 받자, 이렇게 하게 됩니다.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용증을 쓰는 방식에 대한 것인데요. 차용증은 돈을 딱 빌려가는 날, 그날을 작성일자로 하셔야 됩니다. 오늘 돈을 빌렸는데 한 달 후에 차용증을 썼다? 부인될 가능성이,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차용증은 반드시 돈을 빌려주는 날, 계좌 이체하는 날, 그날 딱 써서 작성한 것을 입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팩스를 보내거나 또는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이렇게 당일날 차용증을 바로 쓰고 그것을 증거로 만들어 두시면은 과세 당국의 손길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상담 오신 분들 중에서 만기 1년을 모르시고 만기를 30년 이렇게 하고 이자 적정하게 주고
원금도 뭐 한 달에 50만 원씩 갚고 이렇게 딱 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세 당국에서는 이 내용을 전면 부인해 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증여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타인한테 돈을 빌렸을 때 어느 누가 만기를 30년을 하겠느냐, 부인이 되고 증여세를 추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 상담을 받아보지 않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 약간 비상적인 시식으로 차용증을 쓰고 사후관리를 하니까 세법에 흐르는 그런 이념인 실질과세라든지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이런 내용을 몰라서 나중엔 다 과세가 되고 뒤집어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로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손길을 거치지 않는 경우는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간의 계좌 이체 같은 경우는 빈번하게 일어난 부분이고 돈에 대한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이 근거를 잘 안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어떤 내용으로 돈이 갔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입증을 못하면은 과세 당국에서는 무조건 증여 추정으로 가거든요. 입증 책임을 납세자 본인들이 져야 되거든요. 입증 못하면 그냥 증여로 가게 되는 거죠. 가족 간의 계좌 이체를 할 때는 원칙이 내용을 품목에 적요에 반드시 적어야 되고 그 용도에 맞게 돈을 받은 사람이 짧은 시간 내에 그 용도에 맞게 그 돈을 직접적으로 써줘야 됩니다. 이런 내용은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됩니다. 학자금이 가령 뭐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나오면은 대부분의 부모님께서 딱 학자금만큼 보내질 않고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더 보내버립니다. 생활비도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돈을 받은 자녀분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멀지 않은 시기에 그 돈을 학자금에 써야 되는데 그 돈을 일단은 본인 개인적인 용도에 씁니다. 주식 투자도 일부 좀 하시고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쓰다가 나중에 남는 금액으로 학자금을 지출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받은 돈의 성격이 바뀌어 버립니다. 개인적인 용도에 써버리면은 이 돈의 성격이 증여가 되는 겁니다. 돈은 용도에 맞게 짧은 시간에 가급적 1:1 대응이 될 수 있게 돈을 지출을 하셔야 생활비나 교육비로서 증여세를 비과세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학자금으로 바로 빠져나가 줘야 학자금으로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비과세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용돈은 25만 원, 1년에 4번, 그래서 1년에 100만 원 정도는 용돈을 받아도 세법 규정에 딱 있습니다. 1년에 100만 원 정도의 용돈은 비과세 아예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증여로 아예 가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현실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학교를 새로 들어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거주지를 얻어주거나 방을 얻어줄 때 전세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전세 보증금을 부모님께서 대주고 계약서에는 아들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또한 즉시 증여가 되는데 이런 실수가 실무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증여로 가게 되는 이유가 나중에 이 만기가 돼서 돈을 받을 때는 계약서에 있는 자녀분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런 내용을 잘 모르셨다가 4억에 대한 증여세 폭탄을 맞은 사례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전세 보증금 4억을 부모님께서 내주셨는데 당연히 증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상속이 되면 과거 10년치의 부모님의 통장을 다 보게 되잖아요. 전세 보증금 4억 간 게 딱 드러나게 됐어요. 이 4억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 안 한 부분이 과태료를 붙여서 자녀분이 증여세 폭탄을 맞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5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 5년치 과태료까지 부담해야 되니까 생각지 못한 엄청난 증여세 폭탄을 맞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자녀분들은 상속이 될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 5년 전에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하기도 어려워하셨고 세금 부담 자체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정말 괴로워하셨던 자녀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제 금융재산 조회가 제일 어렵거든요. 부동산이나 이런 거는 이제 주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하면 금방금방 해결이 되는데 금융재산은 어떤 통장을 썼는지, 통장에 얼마 있는지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재산 관련해서는 금융재산 조회 서비스라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가까운 동사무소 찾아가셔도 할 수가 있는데 금융재산 조회에 대해서 가장 먼저 신청을 해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회에 시간이 걸리고 이 조회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잔액만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상속세 신고할 때는 과거 10년치 통장 내역을 PDF로 다 받아 가지고 와서
그 내용을 다 분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금융재산 조회를 가장 먼저 해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상속이 딱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부모님의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내역에 많은 자료가 있거든요. 통화 기록은 물론이고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분들의 연락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뭐 대여금이 있다든지 차입금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핸드폰 하나 가지고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부모님의 핸드폰을 딱 챙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금융재산 조회를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상속을 준비하기 위한 큰 관문은 해결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증여나 상속은 이 통합이 되기 때문에 증여나 상속은 기본적으로 마지막으로 상속이 되면서 모든 재산을 합산하는 몰빵으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금 액수가 엄청나게 크게 다가옵니다. 과거에 증여를 했던 부분, 지금 남아있지 않은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과거 10년 내에 증여했던 모든 자녀분들에 대한 증여 내역을 다시 한번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금 규모는 엄청나게 크게 다가옵니다. 대부분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속세처럼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돈이 없지만 세금은 내야 되는 이러한 미실현 이득에 대한 세금은 사전에 철저히 계획을 통해서만 자본이득세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느 정도 연세가 되시고 이 상속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미리미리 전문가를 찾으셔서 철저히 계획을 짜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상속은 먼 훗날의 얘기고 가족들 간에도 이 상속, 부모님의 돌아가신 후의 세금에 대해서 논의하시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상속세는 평생의 일군 재산에 대해서 한꺼번에 몰빵으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닥쳐서는 해결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폭풍으로 다가옵니다. 이 세금 부담은 부모님께서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고 남아있는 자녀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고 자녀분들의 숙제이기 때문에 자녀분들께서 용기를 내셔서 부모님을 설득하고 더 늦기 전에 착실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